표창원이 알려드리는 세계의 연쇄살인 이제 시작합니다. 네, 양신하이가 악마가 된 이유, 그 데들리 칵테일의 두 번째, 사회적인 스트레스, 이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갖게 된 양신하이에게 부과된 사회적 스트레스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부정적 경험이죠. 주변에서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고, 그리고 본인의 노력은 좌절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그 중에서도 큰 부분은 아마도 이 외모였던 것 같아요. 이 외모 컴플렉스를 대단히 크게 가지고 있었고, 양신하이는 왜소한 체격, 158cm도 채 안 되는 작은 체격에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좀 특이한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중국 내에서의 지역 감정, 지역 차별 문제입니다. 이 양신하이는 허난성 출신입니다. 허난성 출신에 대한 중국 내의 차별은 아주 악명 높죠.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셔도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어요. 중국 내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업들 중에 허난성 사람은 안 뽑습니다. 아예 대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허난성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하지 않았다가 소송을 당한 경우들도 꽤 많이 발견돼요. 두 번째, 결혼. 부모들이 자식에게 배우자로 허난성 출신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무수하게 많이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중국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지만, 방송에서 뭐 드라마나 이런 영화나 이런 곳에서 등장하는 사기꾼, 뭐 좀도둑, 범죄자, 대부분 허난성 사투리를 쓰는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경찰에선 심지어 2005년에 그 중국 광둥성 썬젠시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거리 현수막을, 대형 현수막을 여러 개 걸었는데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허난성 출신 사기 공갈범을 척결하자, 이렇게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현수막을 개첩하기까지 했습니다. 2005년에 말이죠. 이러한 그 허난성에 대한 지역 차별, 그 바탕에는 편견이 있죠. 허난성 사람들은 범죄자들이 많다. 실제로 범죄 통계 중에 허난성 사람들이 많더라. 뭐 이런 그 공식 뭐 기사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허난성 사람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다른 지역 사람들의 인식이 뭐냐면, 찢어지게 가난한 주제에 콧대만 높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대도시에 와서 허난성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허난성이 대도시로 다 와서 국어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는 고향 가서는 재벌이 된다. 그래서 이 대도시에서 만난 허난성 사람들은 돈 주면 안 되고 무시해야 된다, 이런 이제 편견들이 있는 거죠. 여긴 이유가 또 있어요. 왜 그럴까요? 허난성은요, 중국 문명, 황하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고대의 중국 문명이 처음, 황하 문명이 형성될 때의 낙양성, 중원이었죠. 중원, 무협지에 나오는 중원, 가장 중심이 되는, 그리고 노자, 장자 다 들어보셨잖아요. 중국의 그 최고의 사상가들이 이 허난성에서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가장 잘 나가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가장 콧대 높던, 가장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허난성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현대 중국에 와서 덩샤오핑, 덩샤오핑 시절에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잖아요. 그래서 막 산업화 일으키고, 무역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경제적인 부흥을 할 때에 오히려 이 고대 문명 도시였던 낙양시라든지 이 허난성 일대는 개발에서 소외돼 있었던 겁니다. 다른 곳은 막 빌딩 들어서고 공장 들어서고 막 경제적으로 부흥하는데, 허난성은 점점점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 문명의 중심지로서의 이 지역적인 오래된 전통적인 자부심과 자존심에다가 현실은 가난한, 이런 어떤 상황들이 섞이게 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허난성은 차별당하는, 편견과 오해에
그 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되어 왔던 거죠. 이 외모 컴플렉스가 있고 체격도 왜소한, 그리고 17살 어린 나이에 학교와 집을 떠난 가출 청소년이었던 양신하이가 허난성 출신이라는 것이 더해지면서 주변으로부터 놀림, 무시, 모멸을 당하면서 이 사회적 스트레스의 강도가 무척 높아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허난성에 대한 지역 차별이 양신하이가 악마가 된 하나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슬픈 것은 뭐냐면 양신하이 때문에 허난성에 대한 지역 차별이 더 심해졌다는 거죠. 양신하이 중국 최악의 아시아 최악의 연쇄살인범이 역시 허난성 출신이었어 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오히려 허난성 출신 사람들에 대한 지역 차별은 훨씬 더 심해지게 됩니다. 오죽 심했으면 2009년에요. 이런 책이 나옵니다. 우리는 요괴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2009년에 출간되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가진 양신하이에게 사회적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부과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촉발 요인이 발생을 하죠. 여성과 관련된 촉발 요인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양신하이에게는 이 연쇄살인을 저지르기 직전에 첫 번째는 여자친구로부터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예요. 그래도 어쨌든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양신하이가 잘 되었다면 오히려 개과천선하고 범죄에 안 저지르고 남 괴롭히지 않고 잘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가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양신아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 이걸 방해합니다. 전혀 몰랐었는데요. 이 여자친구는 양신아이가 절도 전과가 여러 개고 성폭행 전과가 있다는 것을 여자친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망하게 되죠. 배신감을 느끼고 너 같은 놈하고는 난 사귈 수 없어? 라고 이별 통보를 하게 돼요. 양신아이는 엄청난 배신감, 분노를 느끼게 되죠. 여기에다가 양신아이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성매매에 많이 의존을 했는데 성매매 여성들이 겉으로야 그렇지 않겠지만 양신아이가 느낄 때는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나도 돈을 내는데 왜 나는 다른 남자들처럼 존중해주지 않는 거야 라는 그런 상당한 반감과 분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으로부터의 거절과 무시라는 촉발 요인이 양신하이에게 자극 요소가 되면서 결국은 그의 선택과 의지 다 죽여버리겠어 라는 살인을 통해서만 자기가 그러한 모멸감, 열등감, 무시받은 느낌, 거절당한 분노 이런 것들을 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있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똑같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양신아이의 연쇄살인의 요인과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여러 형태의 연쇄살인범들이 있는데 우선 양신하이의 특성인 가난의 탓을 돌리는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영양 부족으로 인한 왜소한 체격, 외모 컴플렉스 이것이 연쇄살인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대표적인 연쇄살인범들 한 3명 정도가 있죠. 김대두, 정남규, 정두영 이 셋은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환경에서 자라거나 혹은 부모에 의해서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자라게 된 그래서 이 셋 다 상당히 왜소합니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상당히 심하게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김대두 같은 경우는 두 번째의 양신아이의 특성, 가난한 농가에 침입해서 닥치는 대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해하는, 여성이 있으면 성폭행하는 이러한 범행 방법과 이 김대두의 범행 방법은 거의 일치해요. 아주 유사한 방법이었어요. 김대두는 전라도에서 시작해서 충청도, 경기도, 서울까지 기차 타고 이동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그런 연쇄살인을 저질렀고요. 주로 그 외딴 산골 마을이라든지 외딴 집 이런 곳 허름한 집 이런 데
침입해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이고 심지어 아주 어린 아기까지 살해했죠. 그리고 돈이 있으면 돈, 없으면 뭐 말리고 있던 고추, 뭐 뭐든지 집어들고 왔던 그 총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결국 김대두가 그 훔친 돈은 2만 용원밖에 안 됐어요. 그런 그 양신하의 범행과 김대두의 범행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요. 정남규 역시 그 자신의 그러한 그 왜소한 체격과 어렸을 때 성폭행 당했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죠. 여기에 더한 그 한 명의 연쇄살인범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를 텐데요. 지춘길이라는 인간이 있었어요. 지춘길이라는 인간도 양신하이처럼 아주 가난하게 태어나서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생계형 절도범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춘길이 계속 절도만 저지르고 다니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몰랐는데 사회보호법이란 게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거죠. 이 사회보호법은 상습 범죄자에게 형량과 별도로 보호 감호 처분을 별도로 내릴 수 있는 법이었죠. 그래서 이게 첫 적용된 게 지춘길이었어요. 자기 절도범으로 검거돼서는 징역 2년 6개월인가 1년 6개월인가를 선고받았는데 그건 자기가 예상한 대로죠. 여러 차례 검거되어 봤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거기다 보호감호 10년 이렇게 된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10년간 1년 6개월 자기의 형기는 교도소에서 치르고 사회보호법이 없었으면 다시 사회로 나왔을 텐데 이 사회보호법 때문에 10년간 다시 청송보호감호소에 가서 있었던 거죠. 거기서 이제 사회에 대한 분노를 느껴서 출소하자마자 청송봉화 일대에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농가주택에 사시던 어르신들 닥치는 대로 연쇄살해했던 게 지춘길이에요. 아주 이제 양신하이와 유사하죠. 또 한 가지 측면, 양신하이의 촉발 요인, 여성으로부터의 거절 혹은 무시, 그래서 여성 혐오가 형성된 이 촉발 요인으로 작용했던 거, 유영철이 미성년자 강간 그리고 절도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부인, 아내가 이혼 통보를 하죠. 법정에서 이제 이혼 판결을 받게 되고요. 그것이 촉발 요인이 돼서 유영철이 이제 연쇄살인을 저지르게 되고요. 또 김혜선이라는 연쇄살인범, 전북고창에서 어린 12살 초등학생하고 여고생 또 그의 동생 연쇄살해했던 정말 잔혹한 연쇄살인범이 있는데요. 이 김혜선 역시 외항선 타고 돌아다니다가 돈만 벌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입항했을 때 그 다방 여종업원에게 선물 주고 돈 주고 정 주고 이러면서 기대하고 의존했던 그런 그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자기가 예고 없이 찾아왔을 때 다른 남성과 그 잠자리 하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이제 그 분노, 배신감 느끼고 여성 혐오가 형성되면서 연쇄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양신하이라는 이 중국의 최악의 연쇄살인범 내부에는 우리 곁에 있었던 연쇄살인범들의 측면들을 아주 닮아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신하이 류의 연쇄살인,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김대두, 또 김혜선, 지춘길, 정남규 이런 인간들의 또 유영철 연쇄살인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잠재적 가해자 에 대한 조치가 있죠. 둘째,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있죠. 셋째, 사회 환경적인 개선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그 잠재적 가해자를 막는 양신하이를 방지할 수 있는 거. 쭉 말씀을 드렸지만 양신하이라는 괴물이 만들어진 경로를 역으로 찾아 들어가서 그걸 막아내야죠. 위기 영유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양육, 보호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위기 가정에 있는 영유아를 보호해야 합니다.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아동학대, 가정폭력, 방임,
이런 상황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이들이 나중에 양신아이 같은, 김대두 같은 그런 끔찍한 연쇄살인범이 되지 않도록 미리 그들을 따뜻한 케어, 보호 시스템대로 데려와야죠. 그 시기 첫 번째 단계를 놓쳤다 그러면 학교에서 또 그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형태로 혹은 품행 장애라는 형태로 학교 내에서 교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아동, 문제 학생들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학교는 과연 그런 문제 아동, 품행 장애 학생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련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하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만 양신아이 같은 혹은 김대두나 유영철이나 정남규나 뭐 조두순이나 지춘길이나 이러한 인간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이런 괴물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어떤가요? 이들이 모두 보이는 양신아이 같은 연쇄살인범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측면, 세 번째 청소년 범죄자죠. 어떤 형태로든 절도로든 폭력으로든 청소년 사법 시스템으로 이들은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에 이들 각각의 심리검사, 인성검사, 성행검사 철저하게 실시해서 어떠한 상태에 있고 어떤 심리 상태며 어떤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나 이들 중에서 공격성과 반사회성이 높은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전문적으로 교육이나 치료해야 합니다. 그런 공격성과 분노 지수, 반사회성 지수를 낮춰야 되죠. 그래야 이들이 나중에 괴물 악마가 되지 않게 될 수 있으니까요. 보호 처분을 하는 이 소년 범죄자들에 대해서 이 보호관찰소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합니다. 인력도 늘려야 하고 프로그램의 전문성도 향상시켜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 양신하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김대두나 유영철, 정두영, 정남규, 김혜선, 이 모든 범죄자들은 다 전과자들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로 절도든 성폭행이든 폭력이든 우리 사법 시스템과 만나게 돼요. 그러한 살인이 아닌, 강력범죄가 아닌 자범의 전과자가 되었을 때 이들이 강력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이들을 보호관찰, 교화, 개선할 수 있는 전과자의 교정, 그리고 출소 이후 사회복귀에 대한 지원, 보호관찰 기능을 강화해야죠. 이것이 잠재적 양신하의 방지 대책이고요. 두 번째, 다른 쪽으로는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겠죠. 특히 양신하의 연쇄살인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농촌 혹은 우리가 흔히 그러나 빈민촌이라고 하나요? 가난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 이런 곳에 오히려 더 공적인 안전장치가 많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빈부격차 심하잖아요. 공적인 안전마저 격차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 격차도 슬프지만 많습니다. 파출소, 지구대, CCTV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많아야 할 곳은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거나 자신의 자녀들 지킬 여력조차 없는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에 오히려 공적인 안전 시스템, 파출소, 지구대, CCTV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은 거꾸로죠. 부촌들, 부자들 많은 곳, 법원이 있고 고관대장 많이 사는 서초동에 파출소, 지구대 빵빵합니다. 순찰차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곳은 덜하죠. CCTV도 마찬가지고. 셉테드, 지역안전공동체,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를 도와주고 지켜주는 시스템 역시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은 그런 거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어. 먹고 살기 바쁜데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공적인 시스템에서 보다 많은 지원과 노력을 통해서 지역안전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양신하이가 됐건 김대두가 됐건 어떤 괴물이 어디서 만들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를 어떤 괴물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찰 수사 역량, 일반적인 그 범죄 사건들 매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거 역시 중요하고 계속 처리해야 되겠지만, 이런 연쇄살인이 한번 발생한다, 이건 거의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회적 재난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막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발생한다면 최대한 빨리 검거해야 되잖아요. 양신아이가 3년 동안 67명을 살해할 동안 중국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소련, 옛 소련, 우크라이나 등 지역에서 안드레이 치카틸로가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살해해 나갈 때 소련은 무방비 상태로 그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 김대두, 유영철, 정남규, 연쇄살인범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해해 나갈 때 역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로파일러들 채용하거나 양성해서 30여 명 한국경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지방경찰청마다 분산해서 근무하고 있어요. 지방경찰청 단위에서도 필요하지만 저는 경찰청 단위의 국가수사본부 내에 프로파일러들이 함께 집중 근무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오래전부터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신아이에게서 보듯이, 김대두에게서 보듯이 만약에 여행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옷이나 신발이나 수법 등을 바꿔가면서 연쇄살인을 저지른다. 해당 경찰서, 해당 지방경찰청에서 실체를 파악할 수 있나요? 단일 사건으로 보고 피해자와의 원한관계 집중적으로 보게 되겠죠. 부산 경남 일대에서 정두영 사건 때 그랬습니다. 서울에서 유영철 초기 연쇄살인 때 그랬습니다. 연쇄살인이라고 포착을 못했어요. 분산되어 있는 각각의 경찰서에서 자기 반할 사건에서 하나만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프로파일러가 함께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 FBI나 영국 경찰처럼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각 지역에서 발생한 강력사건들이 다 보고가 올라오죠. 시스템에 탑재가 됩니다. 그럼 그것을 보면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 간의 본질적인 공통점, 링키지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프로파일링을 통해서만이 동일범의 연쇄살인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강력사건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집중된 국가수사본부에서의 프로파일러들의 협업근무, 교대근무, 그렇게 되었을 때 연수라든지 또는 연구 할 수 있는 시간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교대근무를 해나가면서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만 이 유사한 연쇄살인을 막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면 흠칫뿡